그 구글은 원래 2년 전부터 AI 컴퍼니다라는 것을 CEO 레벨부터 명확하게 표방을 해왔었고요. 실제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구글 내에 있는 그 코드 리파지토리인데요. 그 안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머신러닝 관련된 피처들을 계속 애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설치를 해서 그래프를 만든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2015년 정도 이후부터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은 굳이 세지 않아도 한 10,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에서 머신러닝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해서 여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접하시는 여러 구글 관련된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은 머신러닝 관련된 기능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서비스나 프로덕트들의 머신러닝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려진 이그젬플 중에 이제 구글 포토스 같은 데서 사진들을 올려놓으면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뭐 사람이나 장소나 어떤 물체 같은 거를 인식하고 분류해서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그런 기능들이 반영되어 있는 서비스의 한 유스 케이스가 되겠고요. 실제 영어를 쓰시는 분들은 매일 쓰시겠지만 한글을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메일에 보면 스마트 컴포즈랑 리플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그 어떤 이메일을 작성하려고 할 때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나올 것 같다는 걸 미리 추정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이메일을 받았을 때 간단히 그 객관식으로 답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스마트 리플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탑재돼서 상용화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에 웨이트를 줘서 점차적으로 여러분이 쓰고 싶어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에 맞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Gmail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그 랭귀지 관련한 피처로서 머신러닝이 사용되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기술인데요. 그 작년 5월 정도에 구글 I/O가 있었는데 그때 듀플렉스라고 하는 그 데모를 보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기술인데요. 실제 일반 사용자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뭐 레스토랑을 예약해 줄래라고 질문을 하면 실제 구글 듀플렉스가 뒤에서 그런 레스토랑에 있는 실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내 기호에 맞게 몇 명이 테이블을 미리 리저베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시연을 했었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나 컨텍스트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나 TTS 관련 텍스트 투 스피치 관련 여러 기능들은 전부 다 머신러닝에 100% 사용된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은 프로덕트 피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쭉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글은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그 비즈니스 경쟁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 센터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낮은 오퍼레이션 코스트로 운영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요소인 회사인데요. 보통 이와 같은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다 보면 이제 들어오는 컴퓨테이션 로드에 대한 그 스케줄링이 결국은 전체 그 컴퓨테이션에 대한 그 반려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쿨링 시스템이 그거에 맞춰서 적절히 동작을 해줘야 안정적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그 데이터 센터의 오퍼레이션에서는 기존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그와 같은 쿨링 시스템을 운영하곤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했더니 쿨링 자체의 이피션시는 한 40% 정도 더 개선이 됐고 전체 오퍼레이션 코스트 측면에서는 한 15% 정도의 개선이 있었다는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꼭 엔드 유저를 위한 프로덕트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그런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코퍼레이트 인프라에서도 많은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텐서플로우라는 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인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서 보셨던 그런 프로덕트 관련된 피처나 여러 머신러닝 관련된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부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위한 건데요. 텐서플로우는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제 머신러닝 관련돼서 그 세계에서 현재까지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데, 이것을 통해서 보통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다시 그 추론을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도와주는 툴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텐서플로우가 트레이너 쪽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텐서플로우 익스텐디드 같은 것을 써서 실제 러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세트를 준비하고 실제 트레이닝을 그 싱글 머신이나 멀티 컴퓨터에서 돌리는 기능들이 다 있고, 그걸 다시 서빙하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에 걸쳐 있는 것들을 다 오픈 소스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정도 단에서 돌리는 것 외에도 모바일이나 웹브라우저나 이런 곳에서 실제 더 옵티마이즈된 머신러닝 모델들을 돌리게 하기 위한 뭐 텐서플로우 라이트나 JS나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적극적으로 오픈 소스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고요. 이것들을 결국은 실행하려면 굉장히 파워풀한 하드웨어가 같이 병행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구글에서는 이미 또 잘 아시는 것처럼 TPU라고 부르는 전용 머신러닝 액셀러레이터를 몇 년째 개발해서 계속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됐던 것이 이제 TPU 3.0이라고 하는 3세대 칩셋이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칩을 4개를 탑재한 보드가 되겠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그러한 보드들을 이렇게 적층시킨 파드라고 부르는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머신들이 되겠는데요. 실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저 하나의 캐비닛처럼 보이는 하나의 그 큰 유닛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액셀러레이션이 보통 100 페타플롭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17승 정도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의 캐비닛이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걸 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감이 많이 오진 않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벤치마킹되는 결과들을 보여드리면, 주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이제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제 MLPerf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공동으로 정한 벤치마킹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뭐 GPU가 됐든지 어떤 다른 ML 액셀러레이터가 됐든지 이제 거기서 동일한 모델들을 돌리면서 퍼포먼스를 서로 보고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오르가니제이션이 이제 MLPerf인데요. 최근에 이제 MLPerf에 올라온 데이터를 보시면 대충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테이블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아까 구글 포토스에서 어떤 사진의 키워드를 넣었을 때 그것을 찾아주는 그 지라프라고 쳤을 때 나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인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나온 사용자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레즈넷 50 같은 그런 이미지넷 모델을 실제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TPU 16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칩셋을 아까 보셨던 그 네모난 칩을 16개를 쓴 경우이고요. 그렇게 쓰면은 실제 텐서플로우를 프레임워크로 썼을 때 한 42분 정도 만에 새로운 모델이 다시 학습되는 그 정도의 턴어라운드 타임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이제 1024개 정도의 TPU를 쓰는 경우에는 한 1분 30초 정도 이내에 실제 레스넷 50라고 하는 모델을 다시 학습시킬 수 있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감이 잘 안 오시면 그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의 숫자가 한 2,500만 개 정도, 2,300만 개 그 이상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 30초 만에 한 2,300만 개 이상의 파라미터들의 가장 적절한 값을 찾아내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트랜슬레이션 쪽으로 가면 모델이 점점 더 오히려 방대해지는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벤치마크에서는 그 정도의 규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더 작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컴퓨테이션들을 그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느냐? 맞고요. 그 좀 전에 사례로도 나왔던 그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에 웨이모라는 회사가 이제 구글의 패밀리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를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고 상용화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 아리조나 주의 피닉스에서 이미 그 상용 런치를 했고,
지금 그 팀이 플로리다 쪽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로 풀고 있는 문제는 이제 폭우가 내리거나 굉장히 그 기상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그 사고 없이 물체들을 잘 인식하고 교통 시그널 같은 것들을 오류가 없이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풀고 있고요. 물론 이런 눈과 같은 상황은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근데 이와 같은 거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실제 머신러닝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맑은 날에 어떤 표지판을 읽고 차선이 다 보이고 이런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실제 물체들을 찾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그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카는 한마디로 센싱하고 주행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양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지원과 방대한 양의 컴퓨테이션 로드가 필요한 일이고요. 실제 그래서 웨이모와 저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얘기도 보시면 이제 하루에 한 25,000대의 자동차가 매일 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규모의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에 반영하고 하는 일들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야만 굉장히 고도의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와 같은 유즈 케이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빅데이터, 라지 스케일 컴퓨테이션, 백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기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가고 그쪽에서 컴퓨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에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프라이버시 컨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보이스 데이, 러 보이스 같은 것들이 이제 백엔드로 가는 거는 아무리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회사가 서비스를 준다고 해도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고요. 더더욱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계속 예를 드셨는데 뭐 레이턴시 측면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에서의 스테빌리티가 약간이라도 깨졌을 때 그 자동차의 안정성이 해한다면 그거는 적절한 프로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엣지라고 부르는 컴퓨테이션의 말단 노드에서 최대한 AI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요. 구글에서는 올해 구글 I/O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온디바이스 머신러닝 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바이스 단에서 실제 그 왼쪽에 보시는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애니메이션은 서버를 갔다 온 구글 어시스턴트의 경우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컴퓨터 폰 화면은 온 디바이스에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다 끝낸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레이턴시도 작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도 적지만 모델 사이즈가 실제 디바이스에 들어와서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최적화를 이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그 클라우드에서 쓰는 TPU 말고 엣지 TPU라는 별도의 ASIC을 만들어서 실제 엣지에서 동작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에서도 머신러닝 가속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칩셋을 만들어서 실제 외부 개발자들도 쓸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은 이제 주로 오픈 API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모바일 디벨로퍼나 아니면 다른 백엔드에서 인테그레이션을 원하는 분들이 구글이 미리 개발해 놓은 여러 비전 관련, 뭐 언어 관련, 대화 관련 이런 것들을 이제 API 형태로 액세스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로 프로덕에 굉장히 좀 데디케이트 되는 얘기를 드렸고요. 구글은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AI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통계마다 사실 뭐 그래프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느 걸 캡처해도 굉장히 상위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캡처한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세계 탑티어인 머신러닝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퍼블리시된 논문의 수를 가지고 오더링을 한 건데요. 구글이 2등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한 거의 200개에 육박하는 논문을 탑티어 컨퍼런스에 퍼블리시를 하는 AI 연구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뒤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IBM 이런 회사들이 중간중간에 탑티어에 있는 유니버시티들을 누르고 상위에 이제 포진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AI 머신러닝은 꼭 학계 이슈만이 아니라 인더스트리에서도 훨씬 더 많은 어치브먼트를 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이미 발표된 것들 중에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관련된 연구인데 현재 구글 트랜슬레이트는 제가 캡처했을 때가 한 103개 정도였으니까 지금 좀 늘어났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여 개 정도의 그 랭귀지 페어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 충분히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그 풀 센텐스를 받아서 그 NN 베이스의 트랜슬레이션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의 그 다음 스텝의 앰비션은 그런 랭귀지 페어별로 뉴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든 랭귀지 페어에 대해서 하나의 단일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매시블리 멀티링괄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링을 하는 그런 연구이고요. 실제 상용을 위해서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실제로 많은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데이터셋 자체가 부족해서 트레이닝이나 애큐러시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 단일 모델로서 다른 언어의 페어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의 데이터셋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뭐 심투리얼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되어 있는 모델이 피지컬 환경에서도 갭 없이 그대로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 등등이 일어나고 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데이터 에피션시를 높여서 1시간 학습시킬 거를 뭐 5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옵티미제이션 관련된 그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 바이오 사이언스 측면에서도 여러 시도들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그 파리의 뇌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퀀텀 수프리머시 관련해서 그 큰 기사들이 났었는데 퀀텀 컴퓨팅도 되게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 분야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한 크리티컬 유즈 케이스로 이제 퀀텀 뉴럴 네트워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퀀텀 컴퓨터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을 좀 더 엑셀러레이션 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R&D 측면에서의 구글의 시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같은 여러 시도들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시키고 가면 그 이게 오늘 당장 저희가 다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고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많은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는 게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셋 자체가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면 실제 거기서 나오는 머신러닝 모델 자체가 사람의 바이어스를 그대로 이네리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페어니스가 반영돼 있지 않은 데이터셋으로부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척도나 이와 같은 바이어스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관련된 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어카운터빌리티 같은 건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머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백트랙을 할 수 있고 어떤 웨이트에 의해서 그 결정이 일어났는지를 트랙커블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5번과 같이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 디바이스에서의 머신러닝 기법처럼 이제 주로 인퍼런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 같이 여러 흩어져 있는 엣지 디바이스들 간에 콜래보러티브하게 러닝을 해서 가능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델이 이볼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서치도 또 개발도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웨폰을 만들지 않겠다, 서베일런스 쪽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선언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처음에 그런 몇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그 구글 AI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저기에 관련돼 있는 리서치나 개발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유스 케이스들도 계속 그 웹에 퍼블리시를 하면서 다른 커뮤니티들과 교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이와 같은 머신러닝이라는 하나의 큰 트렌드에서
누구를 어떻게 포스터링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웨이트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는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여러 ML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은 대략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ML 리서처가 가장 피라미드의 탑에 있고, 새로운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면 어플라이드 리서처가 다시 그것을 여러 Gmail 같은 뭐 다시 그걸 랭귀지로 옮기고 스피치로 옮기고 비전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여러 그 어플라이드 리서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트레이닝 셋을 준비하고 ML 엔지니어와 더불어서 보다 프로덕트 레디한 상태로 옮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턴어라운드 할 수 있도록 디플로이먼트까지를 고려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은 그거를 감사히 써서 굉장히 유저가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위로 갈수록 사람이 적고 하위로 갈수록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잘 웨이트를 정해서 프라이어티를 주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되게 미약한 일 몇 가지밖에 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냥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 일이었는데 올해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같이 해서 그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작게나마 이제 리서치나 교육이나 이런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스터디잼이나 서밋이나 이런 것 등등을 해서 실제 국내에 있는 여러 디벨로퍼들이 ML에 대한 그 바를 좀 낮게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내고 새로 더 그 경쟁력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